자,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궁금하신지 저도 궁금한데요. 같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알아봐요? 이거 신고했으니까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정리했고요.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자, 입장란님 질문. 이 친구 안 되겠네, 이거, 이 친구. 잘 가요. 아니, 우리 아랍권 친구들 왜 제 채널에 오셨지? 그러게, 또 나오네요. 자, 입장란님 질문,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사항이 이겁니다. 왜 리플이 못 가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세력 형님들 전화번호 아시면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그 형님들이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그 XRP의 리얼 비즈니스에 의한 수요가 아직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브릿지 볼륨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투기판을 주름 잡고 있는 세력 형님들한테 달린 건데 그거는 저도 모르죠. 0000이 0000이나요? 자,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근교님 질문인데요. 웨스턴 유니언의 테스트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일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웨스턴 유니언 CEO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 이거 잠깐만요. 화면을 깨끗이 지우고 써야겠다. 그러니까 웨스턴 유니언이 쓰는 방법이 엑스라피드보다 더 저렴하다라는 게 바로 웨스턴 유니언 CEO의 주장이죠. 자, 이게 웨스턴 유니언이 과연 자존심이 세서 사실과 다른데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사실일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요거 또는 부동호상 거의 비슷하다의 표시로 요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웨스턴 유니언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무조건 달러 베이스입니다. 오로지 달러 프리펀딩이에요, 얘네는. 웨스턴 유니언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달러 프리펀딩이고 달러를 통한 송금이기 때문에 얘네는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웨스턴 유니언이 미국 베이스의 회사고 그리고 그 미국 베이스다 보니까 달러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얘네가 전 세계에 있는 법정화폐로 이제 바꿔갖고 컨버팅해서 프리펀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로 프리펀딩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어느 정도 기축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먹힐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에 달러 계좌 만들어갖고 거기다 달러를 쌓아둘 수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 은행들은 원화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달러로 해외에다가 프리펀딩 하기는 이것과 다르게 조금 어렵겠죠. 왜냐면 원화를 달러로 컨버팅 해야 되는데 그 환전을 하는 순간에 수수료를 떼이잖아요, 은행들이. 거기서 비율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렇게 비율을 인내하면서까지 돈을 쌓아둬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웨스턴 유니언은 원래 미국 회사니까 그냥 갖고 있던 돈 해에다 찔러갖고 쌓아두면 되거든요. 프리펀딩 하기 상당히 용이하죠. 근데 달러로만 해서 그걸로 송금을 하니까 아무래도 저렴할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어떤 약점이 되냐면은 이제 진짜 컨버팅, 그러니까 달러가 달러로 가는 이 크로스보더가 아니라 만약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웨스턴 유니언 송금은 만약에 대상국가 필리핀이다. 그러면 필리핀 페소를 쓰잖아요. 이걸로 컨버팅 하는 게 아니라 웨스턴 유니언 필리핀에 있는 그 지점으로 달러로 돈이 넘어가요. 그래서 현지에서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지 환전할 때 수수료 발생하겠죠.
그 수수료 떼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엑스라피드보다 안 되겠죠. 근데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 웨스턴 유니언이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수취인이 돈을 받을 때까지 드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면은 얘한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법정화폐로 컨버팅을 하더라도 이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죠. 환전 수수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가만히 돼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엑스라피드보다 총 비용을 따지면은 더 저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고집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본인들이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은행이 ATM기로 전락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아직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아이, 또 왔어. 가세요, 좀. 친구 안 되겠네. 네, 보냈어요. 오해이님 질문 주셨는데, 투자 관점에서 리플 주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리플사 주식에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안 해봤어요. 아마 주식 투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보다는. 뻥튀기 되었던 게, 주식 000000000. 여러분들 그 머니그램 소식은요, 참고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그거를 잠깐 보여드려야겠네요. 와우니. WO님 예.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네, 와우니 배지 회원 되신 거, 그리고 스폰서 회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머니그램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웨스턴 유니언 어제도 보여드렸던 건데, U 익스체인지 랭크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요거 2017년 건데 어제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시장 마켓 쉐어를 얼마나 갖고 가는지거든요. 놀라운 건 웨스턴 유니언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양에서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리플렛 멤버, 예,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리플렛 멤버, 여기도 아니고, 리플렛 멤버, 아니고, 예, 아니고. 자, 정리를 하면은 지금 공개적으로 확인된 친구들, 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얘가 엑스라피드 확정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엑스라피드 뿐만이 아니라 XRP를 직접 홀딩해서 쓰는 것까지 포괄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김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네, 스폰서 회원 감사하고 배지 회원 되신 거 환영합니다. 자, 이 친구 확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급 친구죠. 이 친구 머니그램. 지금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웨스턴 유니언 전체 사이즈 이 중에서 한 이 정도 규모를 머니그램이 처리해 주는데, 이거 엑스라피드 볼륨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요거.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뿅 하고 쓰는 건 아니겠죠. 이제 점진적으로 적용이 해나갈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리프사 머니그램사의 그런 파트너십, 이번 약속, 계약이죠. 일종의 계약상 내용으로는 이제 서비스에 최대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볼륨들이 다 엑스라피드, XRP 브릿지 볼륨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보이시는 것처럼 리아의 볼륨도 이 정도 되고, UAE 익스체인지 볼륨도 이 정도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공식으로 확인된 리플렛 멤버들만 합쳐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쟁 구도는 결국에 어떤 그림을 자아낼 거냐면요,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 쓰기 시작하면은
웨스턴 유니언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프리펀딩 없이, 예, 고인들이 이 세르먼트 레미턴스를 하기 위해서 프리펀딩 돼 있던 돈을 다 끄집어내갖고 이거를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쓰거나 어쨌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머니그램이 좀 더 전략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가능해지지,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레미턴스 한번 보낼 때마다 수익이 훨씬 극대화됩니다. 기존보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돼요. 시장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 그림에 의해서 만약에 머니그램이 점점 고객이 늘어나고 처리하는 양이 늘어난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늘어나는 게 웨스턴 유니언에 있던 고객들이 일로 넘어온다. 야, 머니그램 얘네 달라졌어. 갑자기 돈이 2, 3분 안에 바로 보내진 것뿐만이 아니라 수수료도. 정재홍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정세현님 스폰서 후원 배지 회원 되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수수료가 10불도 안 돼. 한 3불밖에 안 돼. 장난 아니야. 이 업계에선 파괴적인 비용이야. 이러면 다 넘어오겠죠. 그럼 웨스턴 유니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뭐죠? 죽거나 XIP 쓰거나 또는 동급.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네. 근데 죽기는 싫겠죠. 본인들 회사 잘 나가야 되는데 이 선택사항은 선택지는 없겠죠. 본인들이 피하고 싶다면 이 방법은 죽어도 안 하겠죠. 외통수가 아닌 이상. 그럼 이쪽을 선택할 텐데 XIP 자존심 상해서 쓰기 싫어요. 그러면 동급을 선택해야 되는데 동급이 있나요 지금? 동급이 없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동급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쪽이. 더군다나 웨스턴 유니언은 작년 11월까지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공개가 됐었죠. 자, 그 영상 잠깐 볼까요? 오랜만에. 웨스턴 유니언이 잠잠하긴 했는데 작년에 이 아시아 태평양 쪽 고위 임직원의 말에 의하면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인터뷰 시점이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전히 쓰고 있다고 밝혀졌었죠. 요거죠. 요거. 올해 2월이었네요. 아이 느리다. 아이 느리네. 자, 그럼 영상은 생략할게요. 이미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일 테니까 생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웨스턴 유니언이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XRP밖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약에 머니그램이 XRP를 쓰고 아까 보신 것처럼 UA 익스체인지나 또 리아 그 밖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뱅크 은행들까지도 만약에 XRP 브릿지로 써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서 나서게 되면은 이 시장 안에서 오아이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다행이네요. 안 들리지? 네, 뭔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유튜브가 저를 싫어하나 봐요. 자, 새로 회원되신
환영합니다. 배지혜원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혀 안 들렸겠네요. 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웨스턴 유니언이 시장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잃게 돼서 머니그램이나 기타 리플렛 멤버들한테 압박을 받게 되면은 시장에서 도태되어 사라지거나, 하지만 이 선택지를 원하진 않겠죠, 웨스턴 유니언이. 그렇다면은 본인들도 그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수단을 갖춰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XRP만큼 경쟁력을 제공하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솔루션은 없거든요. 그럼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외통수로 몰리게 되면요. 그래서 머니그램과의 이번 소식은 상당히 리프사 직원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리프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본인들의 솔루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두부를 얻었는데, 그 교두부가 리프사도 밝힌 것처럼 이 레미턴스 시장에서 MTO 업체라고 부르는 머니 트랜스퍼 그런 회사의 랭킹 두 번째 속하는 머니그램을 그 교도부로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소식은 상당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리프사 직원들 반응이 뜨거운 거고요. 참고로 지금 이 송금 서비스 관련된 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참고로 페이스북도 이 MSB라는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MSB 업체는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실 텐데요. 뭐냐면은 미국에 이 금융 관련된 당국인 핀센이라고 존재합니다. 이 금융 당국이 버추얼 커런시라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정부 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프사가 XRP2라는 판매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버추얼 커런시 라이센스를 부여한 금융 당국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이 핀센인데, 얘네가 최근에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거 설명드린 적이 있죠. 가이드라인 바꾼 것 중에 MSB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냐면은 머니 서비스, 잘못 썼네. C가 빠졌네요. 서비스, 이거 바꿔야 되죠, 서로. 서비스 비즈니스. 돈 송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돈 송금하는 사업, 그거 라이센스를 만들었고, 만약에 이거를 하고 싶으면은 본인들한테 라이센스를 획득하라,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캘리브라라고 있어요. 캘리브라라고 페이스북이 자회사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를 여기 핀센한테 이 라이센스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페이스북은 이 캘리브라라는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기관한테 라이센스를 받은 이 자회사를 통해서 리브라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돈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캘리브라라는 것도 이 어소시에이션, 이 리브라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여기 있죠? 캘리브라. 지금 설명드린 게 이 친구예요. 페이스북 자회사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네. 100만 둘이요? 100만 둘이 뭐죠? 응? 자, 어쨌든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CH님이 질문 주신 거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4개의 은행 모여서 더 빠른 송금을 위한 코인 만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주셨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USC. 뭐 유틸리티 세르먼트 코인 해갖고 메이저 은행 14개 정도가 모여갖고 만든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JPN 코인이나 리브라 코인처럼 보시면 됩니다. 관점을. 관건은 거기에 달린 겁니다. 14개의 은행이 쓰는데, 이 14개의 은행 또는 이 정도 수준, 뭐 12개든 나중에 줄어서 12개가 되든 아니면 좀 늘어서 30개가 되던 간에
이 폐쇄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런 일정한 숫자만 쓰게 된다고 하면은 리플사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리플사 윈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막 멤버가 한 6천 개의 멤버가 이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쓰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숫자죠. 오늘날의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11,000개 정도로 보통 비율을 하잖아요, 멤버를. 예. 근데 6,000개면 거의 절반을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쓴다고 하면 리플사한테 좋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뭐 30개 정도가 쓰는 네트워크다.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JPN 코인도 있죠. 예. IIN 네트워크라고 이미 JP모르건이 만든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한 멤버가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것도 있고 30개짜리도 있고 리브라 프로젝트도 뭐 실현이 돼갖고 아까 어소시에이션이 대충 한 뭐 20개 정도 된다고 하면 20개 정도 되는 얘네 쓰고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 뱅크가 코인 또 따로 만들고 SBI도 코인 따로 만들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코인 따로 만들고 다 지들만의 네트워크 여기저기 만들어갖고 이런 일을 벌이면은 리플사가 씩하고 웃겠죠. 우리의 승리다. 예.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 언급드린 이 중에서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지금 질문 주신 USC든 아니면 JPN 코인이든 약간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글로벌하게 쓰이는 뭔가가 탄생한다고 하면 리플사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겠죠, 방향이. 그러니까 그 핵심 포인트만 잘 짚어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중동님 잘 가세요. 자꾸 아이디 바꿔서 오시는 모양인데 빠이. 네, 굉장히 집요하네요. 계속 오시네. 이종란님 배지연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지금 설명드린 포인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자바님 질문인데요. 개인이 에스크로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에스크로 가능합니다. 에스크로는 누구나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만족되어 있는 에스크로 컨디션 조건은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날짜 만족하는 순간에 에스크로는 누구든지 풀 수 있습니다. 가자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가자님 또 오셨네요. 형 왜 이리 늦게 왔어요? 제드 왜 이리 팝니까? 리프리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자님 어라 어서 오십시오. 자, 가자님 말씀을 주셔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드 맥칼럽이 다시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잠깐 보러 갈까요? 이 제드 맥칼럽이 대략 한 5달 정도 조용히 있었는데 다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드 맥칼럽의 이 판매 물량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빗송 같은 툴로 오셔갖고 타코 스탠드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제드 맥칼럽 물량을 보관하고 있는 계정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시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100만 개 조금 넘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판매하러 가는 거거든요. 따라가 보죠. 오늘날도 팔았죠. 지금 여기 따라가 보면은 이 제드 맥칼럽 물량이 비트 스탬프에 이렇게 팔리고 있죠. 그래서 비트 스탬프의 IOU, 그러니까 비트 스탬프의 수표 형태로 되어 있는 달러 이걸로 바꿔서 갖고 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계정에는 대략 400만 달러가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드 맥칼럽 돈이죠. 40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4천만. 한 50억 정도 되겠네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정도를 벌써 팔아갖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제드 맥칼럽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타코 스탠드라는 닉네임이 붙은 계정에서 물량이 출발해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비트 스탬프에 팔리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팔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리플사와 제드 맥칼럽이 이 법정을 통해서 공방을 벌였고요. 그 재판을 통해서 서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드 맥칼럽의 물량은 리플사가 관리를 한다. 물론 이제 제드 맥칼럽의 소유기 때문에 판매하는 건 제드 맥칼럽이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판매를 대행해주는 건 리플사거든요. 왜 이렇게 결정이 됐냐면 제드 맥칼럽이 리플사를 물먹이려고
예, 막 팔아댔어요. 본인이 창립자기 때문에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고려 없이 리프사 망해라 해갖고 마구마구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던 거고요. 그런 이유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약속 사항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드 맥칼럽의 그 물량, 예, 창립자로서 보유하고 있던 그 물량은 리프사의 계정이 관리한다. 판매를 하고 싶으면 의사를 밝히고 그 판매는 리프사가 대행한다. 예,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조건 비트 스탬프에 팔기에 약속이 됐어요. 대신에 비트 스탬프에 팔되 이 팔 때 수수료 있죠. 트레이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리프사가 부담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드 맥칼럽이 그 법정 공방 결과가 정리돼서 발표될 때 지금 보는 것처럼 리프사가 수수료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제드 맥칼럽이 나의 승리다 막 이러면서 블로그에 이렇게 자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드 맥칼럽 초딩 이러면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드 맥칼럽 관련된 거 잠깐 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친구가 다시 팔기 시작을 했어요. 2,000원 감사합니다. 제드 계약을 한 게 올해가 몇 년 차인 거예요. 그 볼륨도 지금 알고 싶습니다. 가자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세틀먼트를 할 때, 연도차별로 1년 차에는 전체 볼륨의 몇 %를 팔 수 있다, 하루에. 그리고 2년 차 때는 몇 %까지 팔 수 있다. 이 제약사항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님이 질문 주시는 거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리플 홈페이지에 포럼이 있습니다. forum.ripple.com 하면은 지금 포럼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제니카 롱이 기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통해서 그 문구를 찾아내겠습니다. 세틀먼트.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포럼에 보신 것처럼 모니카 롱이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게 이 공식 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토대로 설명드린 거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근거입니다. 공식적으로 모니카 롱이 리프사 홈페이지 포럼에 올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제약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첫 해 동안은 이게 2014년 8월 14일이네요. 네. 첫 해에는 한 주당 $10,000치밖에 못 팔아요. 그리고 4년 차까지는 2014년에서 4년 차니까 2014, 2015, 16, 17 17년도까지네요. 17년도까지는 한 주당 $20,000치밖에 못 팝니다. 그리고 18년, 19년까지죠. 여섯 번째 연도까지니까요. 19년까지는 1년에 750만 개, 750만 개 아니죠. 100만, 1000만 억. 7억 5천만 개까지 팔 수 있습니다. 밀리언 단위죠. 7억 5천만 개.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내년이죠. 1년에 1빌리언치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억 개 팔 수가 있습니다. 그쵸.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지금 갖고 있어요. 아마 제드 맥칼럽이 49억 개인가 그렇습니다. 49억 개인가 그래요. 개수가. 지금 팔아서 49억 개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줄긴 했겠지만은 여전히 굉장한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게 리플사 직원 창립 멤버였던 크리스 라센과 아서브리토는 기부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도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드 맥칼럽은 본인 소유인데 가자님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2014년 합의사항이고 이 법정 공방하고 나서 다시 기준이 정해진 게 여기 있네요. 퍼센테이지로 바뀌었네. 미안해요. 네, 퍼센테이지 바뀌었어요. 아까 설명은 잊어주시고요.
아까 그 합의 사항을 제드가 안 지켜갖고 2016년에 다시 했어요, 합의를. 예, 다시 했습니다. 아까 내용은 잊어주세요. 아까 내용은 법정 공방을 벌이기 전 얘기고 법정 공방이 끝난 이후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내용 파이널 세틀먼트가 요겁니다. 2016년에 한 거니까 2016년에는 데일리 볼륨의 0.5%까지 팔 수 있고요. 그리고 2년차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2년차 3년차까지네. 그럼 2017년 18년까지가 이제 한 주당, 예, 한 주에 각 날에 그 데일리 볼륨의 0.75%, 그리고 2019년이겠죠. 포스 이어 네 번째니까 이거 1%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5%까지 가능하네요. 예, 요겁니다. 파이널은. 아까 그거는 그 전 거고요. 그리고 그 전 거에 크리스 라센 물량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창립자 멤버인 제드 맥칼럼은 개인 소유로 다 가져갔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크리스랑 아서 브리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에 공식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크리스 라센 얘기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크리스는 동의를 했다. 뭘 동의했냐면 본인이 창립 멤버로서 갖고 있는 이 7빌리온, 70억 개 XIP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프트. 독립되어 있는 재단, 인디펜던트 파운데이션, 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기프트하는 걸로 정리가 됐죠. 동의했다고 하죠. 크리스 라센이 갖고 있는 70억 개는 크리스 라센 게 아니라 재단에 기부가 됐어요, 그냥.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딨지? 아서 브리또 얘기도 나왔을 텐데요, 여기. 아서 역시도 커미티드, 락업하는 거에 동의를 했다고 하죠. 얘는 기부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락업을 해놓는 거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묶어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리스 라센이 생각보다 통이 커요. 물론 이제 리프사가 공식으로 이걸 공지해놓고서는 크리스 라센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리프사가 준수를 한다면 크리스 라센은 진짜 통이 큰 거죠. 70억 개를 다 기부를 한 거죠. 제드는 쓰레기죠. 심지어 제드는 리프사에서 쫓겨나면서 그 안가품을 하려고 리프사 망해버려라 이런 의미로 XRP를 마구 덤핑했습니다. 나쁜 새끼. 아서 브리또는 지금 그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뭐죠?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되게 오랜만이라. 하트 좀만 줄여달래요. 아, 뭐죠? 그 회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폴리사인. 폴리사인 오랜만에 놀러 가볼까요? 뭐 하나? 폴리사인 놀러 가보죠. 아서 브리또가 여기 CEO거든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직도 준비 중이죠? 되게 느긋하게 일하네. 아니, 이 친구들은 준비 언제까지 할 거지? 니네 일은 하고 있는 거니? 아유, 채용도 하고 있네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잡인데. 시니어 시큐리티 아키텍트. 제가 지원해볼까요? 안 되겠죠, 하지만. 아, 제드 맥칼럼은 진짜 얘는 희대의 사기꾼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드 맥칼럼은 진짜 사기꾼이라 생각해요. 그 제드 맥칼럼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마운틴 콕스라고 옛날 거래소 있잖아요. 초창기 때. 거기에서 한 닭가리 해먹었죠. 제드 맥칼럼. 한 닭가리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코인이라고 리프사 초기 이름이 오픈코인이거든요. 그거 만들어갖고 창립자에서 몇십억 개 되는 XRP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개인이 다 소유를 해버려갖고 지금까지도 팔고 있잖아요. 지금도 잠깐 보셨지만은 최근에 판 것만 해도 거의 50억이라는 돈이 나올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데, 아, 진짜 이 친구는 몇 천억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잠깐만 계산 한번 해볼까요? 40억 뭐 대충 한 30억 개 남았다고 치고 이거 500원 단위로 계산해도 1조 5천억이거든요? 500원에 다 팔아도? 미쳤다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요. 자, 이 덤핑 물량 관련된 거 이제 얘기가 나와갖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이짱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네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자, 지금 보면은 정기적으로 매일 덤핑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매일 덤핑되는 물량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하나는 한동안 조용하다가 요즘에 다시 암암리에 판매를 하고 있는 바로 제드. 제드가 거의 한 5달 쉬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팔기 시작했어요. 얘는 뭐 안 팔 수도 있지만 요즘 같아서 매일 팔고 있으니까 이 친구 하나 있고요. 이건 진짜 악성 물량이죠. 왜 악성 물량이라고 하냐면 자기 돈 벌려고 파는 거잖아요. 그 팔아서 달러로 받은 거를 뭐 XRP 생태계에 키우거나 이런 데 쓰질 않죠. 진짜 악성 물량이죠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리프사가 파는 거 뭐죠? 프로그래미틱스에 이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판매 물량은 하루당 퍼센테지가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퍼센테지 제약상이 걸려 있고요. 아까 제드메칼로 보셨지만은 1% 미만이에요. 리프사 역시도 최근에 그 인사이트에서도 공개했지만은 원래가 분기 전체 볼륨의 3%거든요. 3% 미만으로 팔고 있었는데 이거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했죠. 그럼 결국에 1.5% 미만으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도. 기준은 코인 마켓 갭이라고 본인들이 밝혔어요. CMC라고. 자, 어쨌든 간에 이 공통적으로 퍼센테지는 다르지만 그 전체 볼륨의 퍼센테지에 기반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건 동일하죠. 하지만 다른 거는 제드는 악성 물량인 게 본인 돈 벌려고 파는 거고 리프사는 이거 팔아다가 XRP 생태계 키우기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거는 팩트인 게 오늘 머니그램 관련된 것도 머니그램에 6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돈도 있는 거죠. 본인들이 솔루션 팔아서 버는 돈도 있겠지만 XRP 팔아서 어차피 XRP 생태계 키우는 데 쓴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머니그램에 이 투자하는 돈 들어간 건 요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게 오늘 한 가지 소식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다는 거. 두 가지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과연 이 팔 때마다 가격 하락 압박을 주는지 여부,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부디 싸우지 마세요. 가격 하락에 압박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노벨 경제학상 한 3번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주세요 해도 이 사람조차도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인과관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상관관계. 왜냐하면 이 시장에 이거 말고도 복합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것만 독립적으로 이 두 가지만 그 수많은 요인들에서 이 두 가지만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이 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지금으로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못할 겁니다. 다만 리프사 입장에서는 그거죠. 저 퍼센테지를 정해놓는 이유가 그 의도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팔 수밖에 없는데 그걸 팔았을 때 XRP 가격 또는 가치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고 싶진 않다. 적어도 그 의도는 확실한 거죠. 퍼센테지 제약을 준 거 보면. 물론 그게 본인들 의도와 다르게 가격 하락에 압박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 그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모셔와도 확실하게 밝히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저희가 짚으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재협상 했다고 하는데 제드가 다시 안 찍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드 플러스 리플사 현재 판매 총량 3%인가요?
일단은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가자님 질문 주신 대로 안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법원을 통해서 합의를 본 거거든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예, 그만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리프사가. 예, 물으면 되겠죠. 안 지킬 수는 있겠지만 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원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만약에 안 지킨다? 책임을 물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거기는 이런 처벌에 있어서는 예, 가중처벌을 해요. 예, 징벌적 배상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 있잖아요. 예, 징벌적 배상을 내리겠죠. 한번 이렇게 법정을 통해서 공방을 벌였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드와 리프사 현재 판매 총량이 3%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제드가 1% 미만이었죠. 아까 0.75% 아니었나요? 그리고 리프사가 예,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했는데 절반 이하가 1.5% 이하니까 최대로 잡으면 1.5%거든요. 그러면 둘이 합쳤을 때 최대로 하루에 팔 수 있는 볼륨의 예, 상대치는 2.25% 정도 될 것 같네요. 아니다. 아니,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제드 맥칼럼 잠깐만요. 아까 0.75%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아서 잠깐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사이트는 요거고. 아니, 세르먼트가 아니라. 여기 있죠? 네. 자, 요거. 제가 퍼센티지, 0점 단위에요, 0점. 제가 0.75%입니다. 그냥 7.5%가 아니라 0.75%고, 리프사가 판매하는 것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0.% 단위입니다. 0.4%인가 그렇거든요. 다이렉트 세일 합쳐갖고. 근데 이거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것도 보고 말씀드리죠. 이 사이트에 나와 있잖아요. 보고 얘기하죠. 그냥 확실하게 찝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여기죠. 최근에 6월 3일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일, XIP 세일 볼륨 관련된 리포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베이시스 포인트가 적혀 있거든요. 검색을 할까요? BPS라고 적혀 있죠. 자, 보시면은 0.1% 미만까지 줄이겠다고 합니다. less than 10 bps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0.1%보다 작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둘이 합쳐갖고 어차피 최대로 해봤자 0.85%예요. 네. 뭐죠, 이거는? 여러분들 100분의 1이 1%잖아요. 100분의 1이 1%. 근데 100분의 1보다 못한 퍼센테지로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둘이 합쳐갖고.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퍼센테지로 봤을 때. 만약에 코인마켓 갭을 가볼까요? 오늘 볼륨이 2빌리언이거든요. 2.3빌리언인데 이거의 0.1% 0.1%가 아니라 0.85% 1%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얼마죠? 이거 1%니까 0.023 그죠? 네, 0.023 빌리언이죠. 단위가. 그러면 이게 10억, 1억, 2,300만 개? 맞나요? 그죠? 2,300만 개가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2,300만 달러겠죠. 달러 단위니까. 2,3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한 200억 좀 넘겠네요. 250억? 60억? 그 정도. 리플 1,000원 언제쯤 예상하세요 하는데 아시면은 저를 알려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가격 예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제 생각에는요 뭐 7월쯤에 1,000원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느낌 아니까 느낌 좋으니까 날이 좋으니까 날이 화창해서 7월에는 1,000원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혹여나 뭐 1,000원은 언제쯤 가나요 질문 주신 거는 뭐 날이 좋아서 7월쯤에는 1,000원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되게 맥없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1,000원이 언제 될지에 대해 듣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답변도 못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군가는 막 차트 선 그리면서 뭐 저런 것도 모르냐. 내가 차트를 그려보니까 7월 중순쯤에 1,000원 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겠는데 저는 몰라요. 정말로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알면은 저는 이미 부자가 돼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가격 질문을 주셔도 제가 어떠한 뭐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리비언니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리비언니님 가족 배지 내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가자님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뭐 아니겠죠. 이번 주 장이 중요하다고요? 서제이에스님 질문 주신 내용인데 이번 주 장이 중요하다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번 주 장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관점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 관점은 오직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막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투기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판인데 뭐 지금 투기판이 돌아가는 분위기나 상황을 보고 저는 가는 것보다는 오로지 리프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막 이번 주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가자님 안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물지형 변했다. 자, 여기 뭐 그런 얘기 하실 거면은 이 2000이 XRP 2000개? 막 이러고. 아니요, 가자님 좋아해요. 그 질문 주실 때 2,000원 후원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안 싫어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2,000원 후원하시지 말고 커피 한 잔 사줘 드세요. 저한테 어차피 2,000원 후원해 주셔도 구글이 다 갖고 갑니다. 구글이 한 1,000원 이상 갖고 갈 거예요, 아마. 네, 창희님 어서 오세요. 자본치료. 아니요, 반성할 일은 아니에요. 유상욱님이 말씀 주시니까 이것도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죠. 유상욱님이 그 말씀 주셨는데 접근 방법이 다르시네요. 저는 투기판으로만 보고 있는데 반성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요. 사실 본질을 얘기하면은 다 투기죠. 저희는 다 투기입니다. 투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투기 자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투기잖아요. 저희는 다 투기죠. 사실 투기인데 리플사에 우리가 투자한 대상 있죠? 리플사의 성공 여부를 바라볼 때 그냥 마냥 리플사 사업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다. 세력 형님들이 펌핑 주기를 나는 원하고 있고 그 펌핑 주면 팔만 땡이지 XRP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모든 건 가격이 말해준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게 진짜 따봉이고 가격이 안 오르는 거는 뭐 걔네가 사업을 잘하든 이게 뭐 뛰어나든 나는 모르겠고 다 스캠이야. 이런 분들이 약간 진짜 그냥 사기판에 같이 흐름을 맡겨서 보겠다는 거고 이제 관점을 달리하는 게 리프사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XRP의 가치가 높아져서 수요가 창출되니까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게 높은 가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난 이 관점에서 리프사가 잘 하는지를 지켜볼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리프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약간 본인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공부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나뉘는 거죠. 사실 본질은 다 투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서 뭐 특별한 분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습니다. 사실 뭐 기부하려고 여러분들 XRP 갖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다 목표는 똑같죠. 야옹 어서오세요, 야옹님.
웃겨갖고 말이 안 나오네. 자, 신기선님 질문사인데, 리플사의 시장 볼륨이 커지는 것이 카드사에게 위협적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리플사보다는 리플사의 솔루션을 갖고 뭔가를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카드사가 점령하고 있는 마켓을 뺏으려고 한다면 그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SBI 그룹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거. 자, 머니탭으로 그 신용카드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머첸트, 상인들 이제 대금 받는 부분, 신용카드 결제 부분을 뺏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탭이라고 하면 나오려나? 탭. 머니탭 나왔죠? 한 번 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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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자, 여기죠? 이 부분.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프리젠테이션, 이 시트에서 나오거든요? 이 장에서. 예, QR코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서울이 만든 서울페이인가요? 제로페이죠? 제로페이. 제로페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QR코드 방식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대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머니탭 갖고 QR코드로 인식해서 손쉽게 이제 지불하는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크레딧 카드 나와 있죠.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는 보시면은 2번 정도, 그냥 정산을 2번 정도 한다고 해요, 달에. 근데 이 머니탭이 이 신용카드가 점령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경쟁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냐면 입금을 바로 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머니탭으로 어떤 상인한테 결제를 했어요. 그럼 다음 날에 바로 정산을 해준다는 거죠. 상인한테 입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시장에서 크레딧 카드 회사는 월에 2번 정도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산이 올 때까지 상인들은 본인들이 음식을 판매하고 상품 판매했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도 크레딧 카드 회사는 3%에서 5%나 차징을 한다고 하는데 머니탭은 최저 0.5%까지 줄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초기 비용도 없고요. 뭐 가입 비용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금 신용카드가 점령하고 있는 마켓을 뚫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사는 직접 시장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경쟁력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리플사의 솔루션을 쓰는 회사들 중에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마켓을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회사들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긴다고 하면 신용카드 회사들한테 약간 위협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것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낳는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똥구멍님 똥구멍님 질문인데, 리플도 훗날 은행 없는 은행 서비스에서 비트는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결제 가능한데 리플도 결제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질문 주신 내용의 전제부터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스타벅스에서 결제가 되나요? 자, 이 명제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땡땡이라는 거죠. X죠. 뭐냐면은 분명히 결제하는 쪽은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하지만 중간에 스타벅스한테 이 비트코인이 지불 가능한 수단으로 제공해주는 A라는 중간 회사, 서드파티가 고객한테 비트코인 지불 수단으로 받으면 이거를 달러로 바꿔서 스타벅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타벅스가 암호화폐를 수용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전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RP가 결제 얘만 안 되고 비트코인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드파티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스타벅스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드파티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이런 데서 결제가 가능한 것 뿐입니다. 참고로 XRP도 와이어렉스 또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그 암호화폐 카드 있죠? 그걸로 하면은 XRP로도 어디 가서든 결제할 수 있겠죠. 그 카드가 사용 가능한 가맹점들 내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은 그겁니다. 서드파티가 대신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안아주는 형태로 결제가 가능한 것 뿐이에요.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암호화폐가 정말로 많이 성공했다는 그림이 나오려면 이런 서드파티가 대신 받아주는 형태로 결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XRP로 나 결제할래 고객이 했을 때 머첸트 상인이 스타벅스나 이런 상인들이 그래 XRP로 그대로 받아주겠어. 이게 바로 보편적 수용성을 갖는 그날이 될 거고 이런 그림이 나온 암호화폐는 실제로 많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능한 거겠죠.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유상욱님 질문사항 리플만 분석하신 이유가 있나요? 가장 유망한 코인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관심이 리플과 XRP밖에 없고요.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정보보안 쪽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보다 잘 알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인 거죠. 사실 제 전문성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더불어서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쓸 주제를 XRP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XRP 이제 컨센서스 관련된 이제 어택 시나리오 관련된 걸 좀 쓸까 고민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리플과 XRP를 많이 알게 되었고 관심을 여기에 쏟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도. 한눈만 팬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보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분들보다 잘 아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아시겠죠. 단지 그 차이입니다. 다른 것 뿐이에요. 제가 우연히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아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뭐 모르신다고 초보 같은 질문이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저 역시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를 뿐이에요. 논문 1년째. 팩트 폭행을. 팩트 폭행을. 철이님이 묵직한 팩트 폭행을 하시는데 저 논문 빨리 쓰고 싶은데 XRP가 만능은 아닙니다. 사실 만능은 아닌데 적어도 확실한 거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또 트위터를 하고 있군요. 데이비드 슈왈츠. 네, 스타벅스에 문의를 하셨다고요? 어떤 문의를 하셨죠? 빠밤빰. 이거 뭐 했는지 잠깐 보고 있을게요. 무슨 얘기를 했지? 영미세호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웃겨. 웃긴다. 서영민님, 배지 회원 되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슈왈츠가 트위터 통해서 여러 얘기들 하고 있네요. 지금 하는 얘기들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이 디센트럴라이즈 분산화돼 있다고 하는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열심히 까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리플사가 페이스북과 리브라 같이 이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이제 루머 관련된 거 언급을 하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면 난 내가 트윗한 걸 다 지워야 돼. 뭐 이러면서 재밌는 얘기들 하고 있네요. 리플 매니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2,300원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금액 후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즈아. 네, 저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막 되게 크나큰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금 요거 데이비드 슈왈츠의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을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페이스북과 리플사가 얽힌 게 없습니다. 뭐 그런 루머가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같이 일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지금 페이스북 까고 있다가 이런 얘기 하니까 루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막 받아치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길 바란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페이스북 깠던 분산화 돼 있지 않은데 사기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데이비드 슈왈츠가 한 4시간 전쯤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자기 이 트윗들을 다 지워야 된다. 만원 감사합니다. 내일 피곤하실 텐데 커피 한잔 하십시오. 네, 철인이 크나큰 금액 1억 원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이요? 똥구멍님이 이제 리플사 XRP의 단점 얘기를 하셨는데요. 단점,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저는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알고 싶은 거. XRP 판매 관련된 게 사실 업계에서는 제일 투명한 건 맞아요. 현재 리플사가 제일 투명한 거는 맞습니다. 분기 보고서에도 항상 얼마큼 팔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안에서 팔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추적을 하려고 하면 제드가 얼마나 팔고 있는지, 몇십몇 분에 팔았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조금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데일리 단위로 밝히는 거죠. 데일리 단위로 얼마 팔고 있다. 그리고 그 금액들 현재 누적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원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어디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 1,000억 원이 몇 월 며칠부로 어디에 투자가 돼서 현재 남은 잔액은 뭐 400억이다. 600억은 머니그램에 투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 체크돼서 공개가 되면은 더 좋겠다라는 바람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한테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을 갖고 있는 거지 리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플사 주주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공개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어요. 리플사한테. 그래서 아까 그런 단서를 붙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 다만 개인적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공개해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과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엑스라피드 또는 XRP 브릿지 볼륨 이게 공개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리플사가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를 채용 중입니다.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여기 있죠?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이제 박사급, 그러니까 완벽한 전문가를 지금 채용 중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엑스라피드 프로덕트 관련된 거, 데이터 분석할 전문가를 채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엑스라피드 볼륨,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XRP 세일 부서가 있을 테고요. 마케팅 부서 있을 테고, 그리고 엔지니어 부서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레귤레이션 관련된 부서, 되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 규제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또는 개발, 엔지니어들, 개발자들의 그런 온갖 노력들이 집합돼서 성과물로 나오는 게 바로 XRP 브릿지 볼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분석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내는 전문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이제 수집이 될 텐데 이런 정보들을 저희한테도 공개를 해주면 좋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아마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아마 기업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공개 안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것도 좀 아쉬워요. 바라는 동시에 이런 것도 공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항상 좀 제 입장에서 안타깝고 그런 게 리플사가 아무래도 이런 개인 프라이빗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주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정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정보 외에도 중요한 정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넘어오는 정보가 없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작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나요? 공개적으로 맨날 그 얘기했잖아요. 작년 6월부터 어떤 얘기했냐면 메이저 은행이 엑스라피드 연말까지 쓸 것 같습니까? 하니까 100% 막 100% 확신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난 모든 확신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씁니다. 되게 단호하게, 단호박처럼 저희한테 과감하게 확신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저희한테 공개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메이저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오늘날까지도 2019년 중순이 됐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AMA 하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제 리플 CEO가 한 말은 그거밖에 안 했죠. 고객이 원해야지만 밝힐 수 있다. NDA니까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아쉽죠. 물론 저희한테 밝히겠다고 약속은 안 했지만 저희를 너무 설레게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좀 그거는 짜증났어요. 솔직히. 알고 싶은데 우리 입장에선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메이저 은행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 은행이 어딘지는 저희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희한테 밝힐 의무는 없지만 역시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유 또 오셨네. 안녕히 가세요.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들이 XRP를 홀딩해주는 날이 오면은 그날이 아마 XRP가 이미 성공해 있는 날일 겁니다. 네. XRP가 성공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XRP 더미를 홀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존, 구글, 우버 이런 기업들과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특히나 이제 코어 리스펀던트, 환거래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XRP를 직접 홀딩하고 있다. XRP 이미 성공했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야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보보안 쪽 목표를 하셨었나요? 그러셨군요. 우리나라 정보보안 쪽은 그닥 좋진 않은데. TPS 10일까지 올랐나요? 와, 오늘 TPS도 많이 올랐네요, 확실히. 잠깐 볼까요? TPS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TPS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균 TPS가 10일인데, 이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초당 트랜잭션이 한 11개쯤 발생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정확한 기준으로는 요겁니다. 레저가 닫힐 때까지 그 텀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개수를 얘기해요. 한 텀마다 하나의 레저가 닫히고 그 다음 레저가 닫히기까지 발생한 트랜잭션 그 평균치를 얘기하거든요. TPS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들 뭐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TPS 이게 이 에코노미의 약자죠. 트랜잭션 퍼 세컨드 초. 그러니까 초당 트랜잭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단어 자체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PS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말 그대로 초당 트랜잭션 발생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엑스라피드가 많이 쓰일수록 이 페이먼트라는 종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에 엑스라피드가 발생하면은 최소 2번의 페이먼트라는 타입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엑스라피드가 많이 쓰일수록 이 페이먼트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 얘기는 뭐죠? 바로 요 트랜잭션이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TPS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거죠. 참고로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 웨스턴 유니온의 그 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8년 기준으로 웨스턴 유니온의 TPS는 대략 한 24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송금 처리할 때 초당 발생한 트랜잭션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실제로는 이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냥 단순히 대략적인 의미에서의 계산으로는 만약에 웨스턴 유니온이 엑스라피드를 쓰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예, 이 전체 물량을 엑스라피드로 세르먼트 하기 시작했다. 그럼 뭐 이 TPS가 한 뭐 40 정도까지는 가겠죠. 예, 이게 반영이 될 테니까 이 정도가. 예.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S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만큼 XRP 레저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자, 장원권님 질문 주신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게 적합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그 정답은 장원권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부디 다른 분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만약에 그 듣더라도 조언으로 들으세요. 그냥 참고용으로 들으시되 개인이 판단해서 가장 적정한 양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어느 거에 투자를 한다 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모든 답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남이 조언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득을 보면서 성공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가능성은 되게 어떻게 보면 낮죠. 그것보다는 개인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보고 판단한 뒤에 투자를 하더라도 하고 아니면은 판단했을 때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판단 그대로 본인의 결정대로 따라가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 똥구멍님 또 질문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어느 타 회사도 단점을 보이려는 것보다 장점만 보이려 하는 건 이해하지만 리플의 아쉬운 방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시네요. 한국에 4대 은행이 있는 반면 삼성이 미래은행이 될 수도 희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스텔의 하드월렛의 탑재 이유가 단순 폰판매 매출이 아닌 미래은행은 준비하고 있을 수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똥구멍님은 제 채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은 제 채널에 같이 계셨던 분들은 제가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예, 그 소스 코드도 분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이 삼성체인 블록체인 월렛에는 삼성페이와의 연동이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페이에 지금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죠? 해외 송금 추가했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금융상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를 했죠. 이 삼성페이 안에 이런 서비스들을 왜 추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도 삼성페이를 일종의 통합 금융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있죠. 원래 삼성페이의 기능은 초창기에는 기본적이고 아주 베이스고 중요한 기능 딱 하나만 지원했습니다. 뭐죠? 지불 수단으로서의 삼성페이인 거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해외 송금 그리고 금융상품들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 추가하고 있죠. 심지어는 삼성페이 플랫폼 안에 그것도 연동을 해놨죠. 쇼핑.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삼성페이를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 역할, 금융 서비스를 직접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이들이 삼성페이 방금 설명드린 플랫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아선 적어도 직접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려고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금융 서비스들을 하는 주체들이 삼성페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금융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삼성페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질문 주신 은행처럼 금융 서비스의 역할을 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 하지만은 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IT와 은행 간의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죠. 그 실제로 모호해지는 상황에 산출물로 등장한 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어떤 회사인가요? IT 기업이죠. 근데 지금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T와 은행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뱅크라는 산출물이 등장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IT 기업들이 은행 쪽이나 금융 쪽으로 진출하는 일이 더욱 늘어나겠죠. 그 중에 삼성도 안 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역시도. 근데 그거는 국내 법에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법이 규제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이랑 중견기업이랑 공공기관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이랑은 계약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약사항이 많이 달려서. 보통 이 소, 중,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규제가 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삼성이 금융업에 뛰어든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금융업 쪽에서 반발을 할 겁니다. 야, 뭐 삼성한테 다 내줄 거야? 이거 못하게 막아봐. 대기업이 다 싹 먹으면 우리 뭐 먹고 사냐? 분명히 이런 분위기 조성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건 자명한데 그거를 과연 정부에서 허가를 해줄지도 관건이겠죠. 허가를 해준다면 삼성이 진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보여준 모습을 미뤄볼 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전전도 마찬가지고 전전전도 마찬가지예요. 규제가 강한 편이다 보니까 삼성 같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이 금융업에 뛰어드는 거를 글쎄요, 허가를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법적인 요소에서도 정말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겠죠. 법이 허용 안 하는데 삼성이 마음대로 야 오늘부터 은행할래 이럴 순 없으니까요. 친구님 오라 어서오세요. 금산분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점점 더 경계선 모호해져 갖고 하나로 통합될 것 같아요. 사실 핀테크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 송금하고 있는데 어제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해외 송금 관련된 소액 해외 송금이라고 돼 있죠.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점점 규제가 더 풀리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핀테크 기업들이 그런 액수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안 받고 송금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규제가 좀 심한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규제가 심합니다, 확실히. 저 거래소 업비트 씁니다. 업비트랑 코인원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제 채널의 특징에 대해 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제 채널은 포커싱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일단은 차트 놀이는 안 합니다. 차트는 별로 신용하지 않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리얼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는 차트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차트 언급이 없고 가끔가다 장난으로 차트를 그릴 때가 있지만 진짜 장난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분석 같은 걸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 채널이 도움이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비즈니스 측면에서 리플과 XRP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벗어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또는 약간 찌라시 위주로 좀 소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채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뭔가 정말 정확한 정보 측면에서 저와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제 채널만큼 적합한 채널은 없겠죠. 더불어서 제 채널의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리플과 XRP에 대해 제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이 리플사 XRP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은 제 채널에 와서 질문을 주시면 제 채널을 정말 유익하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 그럼 제 채널보다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빠른 소식을 원하실 때는 그런 분들 채널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문 스트리머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소식에는 아무래도 장점이 없습니다. 제 채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확한 정보 그리고 약간 뎁스 있는 분석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용하시는 게 제 채널을 유익하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심? 싸우심? 뭐, 친구님 뭐 말씀하신 거예요? 저? 누구랑 싸웠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토요일 새벽 1시는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주말에는 제가 방송을 안 하자 주의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FATF 최종안이 되게 궁금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모르신 분들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2일 토요일 새벽 1시에 최종안이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지금 현재 회의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22일 날 새벽 1시 기준으로 그 플로리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FATF 최종안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과연 리플사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을지가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부디 제발 이제 규제 때문에 막혔다 하는 변명을 리플사가 될 수 없게 이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력으로 승부 봐서 리플사가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의 길로 가고 만약에 리플사의 허망한 꿈에 불과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규제라는 장벽이 풀렸는데도 리플사가 힘을 못 쓴다. 그러면 리플사가 능력이 없는 거겠죠. 어쩔 수 없지만 바라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규제라는 장벽이 사라지면 리플사가 실력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렇죠. 신기선님 말씀하신 대로 이 슈퍼코인이라는 의미가 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XRP가 보편적 수용성을 가져갖고 고객도 이 대금을 그러니까 뭔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불을 해야 되는데 XRP로 할래.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러고 있고 만약에 상인들도 대금을 받는데 XRP로 받을 수 있어. 나 이거 받아도 좋아.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게 글로벌하게 펼쳐지면은 이거는 진짜 XRP가 대박으로 성공해 있는 그림인 거죠. 이미 법정화폐 수준에 이른 겁니다. 이 상황이 펼쳐지면. 그러면 엄청 성공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논할 게 없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슈퍼코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슈퍼코인이죠. XRP 들고 다니면은 전 세계 어디든 먹힐 수 있는. 근데 그게 진짜 쉬운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그거는 진짜 최종적인 그림이고 리프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왜 XRP를 판매해서 XRP 그 이코시스템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를 왜 발전시키려고 하는지는 다 요거에 달렸습니다. 리퀴디티. 리퀴디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RP로 가치를 옮길 수 있는 거를 리퀴디티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포괄적인 의미의 리퀴디티는 이런 뜻이 아닌데 XRP에 관련해서의 리퀴디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XRP를 통해서 가치를 옮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리퀴디티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XRP를 통해서 가치를 많이 옮길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거래소에 비유를 하면은 오더북 있죠. 이 매수 매도벽 있는데 이 매수 매도벽 오더북이 두껍게 형성이 됐을 때가 바로 리퀴디티가 풍부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켓 메이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비즈니스로 XRP가 브릿지로 사용될 때가 바로 볼륨이 높은 상태. 그리고 이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마켓 메이커들이 많이 써주니까 본인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스프레드 차이만큼. 이 얘기는 곧 뭐냐? 수요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이 늘면은 수요가 창출될 수밖에 없고요. 마켓 메이커들이 XRP 더미를 홀딩해야만 이 안에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고 이 마켓 메이커가 추가로 진입되고 마켓 메이커들이 홀딩하고 있는 XRP 양이 늘어나면 이 리퀴디티가 더 두꺼워질 겁니다. 그러겠죠? 더 두꺼워지면은 뭐가 되죠? 리퀴디티가 늘어납니다, 또. 리퀴디티 늘어난 거를 또 많은 비즈니스 사용이 되면 볼륨이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럼 더 많은 마켓 메이커들이 진입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예요. 리프사가 노리고 있는 건 이겁니다. 리퀴디티를 늘려갖고 이 그림을 이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XRP 판매한 돈을 다 리퀴디티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리프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뭐 때문에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TPS요? 네. 아, 저 10,000원 가면은 예, 접습니다. 접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도 될 거예요. 이제 10,000원 가면은 적어도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물리신 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 편히 이 TPS 갑자기 확 떨어지네. 네, 마음 편히 접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님 질문인데요. XRP 올인한 이유가 XRP 알고 난 후에 다른 코인들이 스캠으로 보여서인가요?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XRP만큼 깊이 있는 코인은 없다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확히는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암호화폐가 스캠으로 보여서라기보다는 이제 XRP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XRP 갖고 리프사가 하려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봤을 때 이게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고 비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XRP를 저도 보유를 한 거죠. 네.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안 갖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스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네. 관심이 없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이것도 맞아요. 김동환님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이 XRP 공부하는 것도 지금 아직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발트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코발트를. 아까 보셨죠? 그 PDF 논문으로 된 게 49장인가 48장인데 미쳐요, 진짜. 그거 언제 다 보지? 볼 시간이 없어요. 공부에 끝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 성인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네요.
아, 그럼요. 이거는 뭐 공부할 필요도 없죠. 예. 사토시 비전은 스캠인 거, 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예, 100% 스캠. 자, 어쨌든, 예, 오늘 굉장히 또 길게 얘기, 한 2시간 했네. 우와, 2시간 넘게 했네. 예, 지금 300명 넘는 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예,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님도 오셨으니까 이만 잠을 자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시간도 늦었기도 했고요. 우리 친구님 연예인 나오셨으니까, 납치셨으니까, 이제 꿈나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하라고요? 아유, 제가 바로 손절당합니다, 노래하면. 자,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월바, 월드클래스 청량님들, 바이바이. 예,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